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교재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태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 기간 안에서 보고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릅니다. 아까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장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의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는 총액표시, 1년 기준, 유동성 배열법, 잉여금의 구분, 미결산 항목 및 과목 비만 계정의 표시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총액 표시, 우리는 총액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자산 부채는 이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가 아니라 높은 순서대로 배열해야 한다는 거, 이러한 작성 기준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자산의 유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판매 이제 가능 유무에 따라서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당자자산에는 현금, 당자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등이 해당되고 재고자산은 판매 가능한 것으로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등을 포함합니다.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또 보호하는 자산으로서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등이 있고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업권과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이 있는데 개발비를 꼭 연구비와 그리고 경상개발비와 함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비용이지만 개발비의 경우에는 자산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포함한다라는 거 해당 개정 과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 보증금은 다른 자산에 들어가지 않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채입니다. 부채 역시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죠. 이 또한.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라고 하여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고 비유동부채에는 특히 사채 잘 기억해 두세요. 사채 꽤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5장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본의 분류입니다. 자본의 분류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총 5가지 요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본금,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 세 번째는 자본조정, 네 번째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다섯 번째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자본금은 이제 발행 주식수에다가 한 주당 액면 가액을 곱한 것이고 자본잉여금은 이제 자본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들, 그래서 초과, 이익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본잉여금의 반대는 자본조정입니다. 이는 감소를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이라던가
손실,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손실, 이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본거래가 아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 손익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익잉여금에서는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법정 적립금에 이익준비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정도 일단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5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본의 분류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작성 기준은 발생기준, 그 다음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주의, 구분 계산의 원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6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 등식에 관한 이런 식들입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혹은 매출 총손익이 나타나게 되고, 이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면 영업액 이익 혹은 영업의 손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업의 손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제거해주면 마지막으로 가장 순수한 당기 순손익이 나온다는 거, 이 등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등식의 순서대로 우리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는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 매출액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포함하고, 영업의 수익에는 이자 수익부터 시작해서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까지 있다는 거 각각 개정 과목의 뜻과 그리고 유형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출 원가에는 상품 매출 원가 혹은 제품 매출 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순 매입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는 거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영업의 비용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대손상각비, 잡비 이런 것들은 이제 판관비에 해당하지만 이자 비용,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 이런 것들은 다 영업의 비용에 들어갑니다. 보통 빗자로 끝나는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고 용자로 끝나는 거 혹은 손실, 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는 거 구분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3절 자본 변동표가 있습니다.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를 자본 변동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주석입니다. 재무제표 보고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석만이 이제 재무제표의 요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표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석은 유일하게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73쪽에 단원별 실전평가를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는 우리 아까 무형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개발비는 자산에 해당하고 나머지 연구비라던가 경상개발비가 비용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아니겠죠. 자,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이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3번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계정은 적절한 계정 과목, 예,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 등으로 변경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들은 다 임시 가계정이라고 하여서 재무상태표에서 기록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의 표시 금지 작성 기준에 따라서 해당 계정 과목들로 변경해서 표시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시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이제 해당 회계기간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5번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대주주에게 있다. 대주주가 아니라 이제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겠죠. 회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74쪽에 나와 있는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회계 순환의 의의와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이 순환 과정이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래의 발생부터 분계, 총 계정 원장으로의 전기, 수정 전 시산표 작성, 그 다음 결산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작성,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아까 5가지 작성해야 한다는 게 등장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2절 계정의 의의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를 먼저 우리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총 7가지 포함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는 중에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보통 주문, 계약, 약속 등의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문, 계약, 채용까지 기억해 두세요. 주문, 계약, 채용, 약속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를 식별하고 거래가 발생한 후에 이제 분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교재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및 감소와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는 대립관계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이 두 개의 요소가 서로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된다. 즉 거래는 양편에 같은 금액으로 변동한다라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어떤 한 가지 거래가 발생하면 증감 변동에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차변과 대변에 기입되는 금액의 합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종류를 현금 수반 여부에 따라서 현금 거래, 대체 거래로 나눌 수 있고 손익 관련 여부에 따라서 교환, 손익, 혼합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환, 손익, 혼합 거래가 중요하니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환 거래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만 이제 변화하는 것이고 손익 거래는 이제 수익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혼합 거래는 이제 이 둘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발생 이후에 우리는 분개를 해야 되고 분개를 했던 것을 다시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말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기말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그리고 보고서 작성 절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79쪽에 나와 있는 예비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절차에 지금 1번 시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산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동안의 분계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표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시산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는 분계 누락이라던가 이중분계, 금액 오류, 전기 오류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한 이후에 문제가 있다, 수정할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산 정리사항 및 수정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의해서 각 계정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계정 잔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각 계정의 현황을 조사하여 장부 잔액과 실제 금액을 일치시키는 수정 기입 또는 정리 기입을 할 필요가 있다. 재고조사표에 기재할 사항을 기말 수정 사항이라고 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소모품 계정 수정부터 비용에 대한 수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절차를 거친 이후에 본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 절차는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집합손익을 사용해서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각 계정은 상수란 수익비용 계정과 달리 차기에 이제 2월 돼야 하므로 연구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이제 2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월 시산표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게 기말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게 결산의 절차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단원별 정리 문제 82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 거래로 인식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회계 거래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거래는 동일한 개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주문, 채용, 계약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면
더 이상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 키워드와 함께 이 둘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아닌지 보겠습니다. 자, 주문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급하기로 이제 이거는 약속하고 채용을 계약한 거겠죠. 채용 약속을 한 것은 우리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임차하기로 계약. 역시 계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아니게 됩니다. 상품이 소실되었다. 이런 것들은 하지만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다음 중 회계거래 요소의 결합관계가 잘못 표시된 것은 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가 와야겠죠. 우리 그 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8요소입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중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래에 대한 분개는 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차변의 제품,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는 맞으나 제품은 외부 구입이 아닌 제조에 의한 개정 과목이므로 차변에 이 개정 과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 거래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두 개 이상의 대립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어떤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차변과 대변에 금액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 이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거래의 이중성이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이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장부터 4장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계 정보의 계정별 처리를 보면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예습과 복습을 미리 해주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